70을 바라보는 나이에 접어든 김영애 씨.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 살아온 지 벌써 10년이 흘렀습니다. 처음엔 자유로움에 감사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빈집의 적막함이 마음을 무겁게 눌렀습니다. 아이들은 각자의 삶이 바쁘고 친구들마저 하나둘 세상을 떠나가니 외로움은 더욱 깊어져만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 동네 경로당에서 만난 박상철 씨가 영희 씨의 마음에 따뜻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서로 비슷한 처지의 홀몸이었던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상철 씨는 말도 재미있고 배려심도 깊었습니다. 함께 산책을 하고 차 한 잔을 마시며 지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들이 영희 씨에게는 오랜만에 찾아온 행복이었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사랑이냐며 처음엔 망설였지만 마음은 이미 따뜻한 봄바람처럼 설레고 있었습니다. 상철 씨 역시 영희 씨를 진심으로 아끼는 마음이 역력했습니다. 혼자 먹는 밥보다 둘이 함께 나누는 소박한 식사가 더욱 맛있었고 홀로 보내던 긴 저녁 시간도 상철 씨와 함께라면 금세 지나갔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갔습니다. 영희 씨는 오랜만에 거울을 보며 옷차림을 신경 쓰게 되었고 상철 씨 또한 영희 씨를 위해 더욱 건강관리에 신경을 썼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두 사람의 변화를 알아차릴 정도로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습니다. 마침내 상철 씨가 영희 씨에게 재혼을 제안했습니다. 남은 인생 함께 의지하며 살아가면 어떨까요? 하는 그의 진심. 어린 말에 영희 씨의 마음은 크게 흔들렸습니다. 이미 마음을 준 상대였기에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늦은 나이의 사랑이지만 오히려 더욱 소중하고 간절했습니다. 영희 씨는 자녀들에게 재혼 소식을 전했습니다. 처음엔 놀랐지만 어머니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지지하겠다는 따뜻한 반응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 행복하시면 저희도 좋아요라는 자녀들의 말에 영희 씨는 더욱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결혼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두 사람의 진심이 담긴 소박한 결혼식이었습니다. 영희 씨는 하얀 한복을 입고 상철 씨는 정장을 차려입었습니다. 비록 늦은 나이의 결혼이었지만 두 사람의 얼굴에는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와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결혼 후 두 사람은 영희 씨의 집에서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상철 씨가 가져온 짐들로 집안은 더욱 활기차 보였습니다. 함께 장을 보고 같이 요리를 하고 저녁에는 나란히 앉아 텔레비전을 보는 평범한 일상이 영희 씨에게는 꿈만 같았습니다. 새로운 인생의 동반자를 얻은 영희 씨는 매일이 감사했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 서로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안이 되는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행복한 노후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알 수 없는 전화들이 걸려오기 시작했고 낯선 사람들이 집 앞을 서성이는 모습이 목격되었습니다. 영희 씨는 이상함을 느꼈지만 상철 씨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때만 해도 영희 씨는 이것이 자신의 인생을 뒤바꿀 거대한 폭풍의 전조인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결혼 후 한 달이 지나자 이상한 일들이 하나둘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잘못 걸린 전화인 줄 알았습니다. 박상철 씨 계신가요? 라며 딱딱한 목소리로 묻는 전화들이었죠. 상철 씨는 잘못 걸린 것 같다며 전화를 끊어버렸지만 같은 전화가 하루에도 몇 번씩 걸려왔습니다. 영희 씨가 궁금해하자 상철 씨는 예전 직장 동료들이겠지. 별일 아니야라며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받을 때마다 상철 씨의 표정이 어두워지는 것을 영희 씨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지만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터라 깊이 묻기가 어려웠습니다. 어느 날 오후 영희 씨가 홀로 집에 있을 때 정장을 입은 두 남자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박상철 씨와 관련된 일로 왔습니다라고 하며 신분증을 보여주었는데 금융기관 직원이라고 했습니다. 영희 씨는 당황했지만 일단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박상철 씨께서 저희 회사에서 대출을 받으셨는데
연락이 닿지 않아서 직접 찾아왔습니다. 남자들은 정중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영희 씨는 상철 씨에게 대출이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얼마나 되는 금액인가요? 라고 물었지만 본인과 직접 통화해야 한다며 명확한 답변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상철 씨가 집에 돌아와 이 이야기를 하자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 그거 말이야. 사실 예전에 사업하면서 좀 빌린 게 있어. 곧 정리될 거야 라며 얼버무렸습니다. 영희 씨는 불안했지만 남편을 믿기로 했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이 큰 문제가 있을 리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며칠 후 또 다른 금융회사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다급한 어조였습니다. 연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희 씨는 이제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상철 씨를 추궁하자 그제야 조금씩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사업을 하다가 실패했어. 그때 여러 곳에서 돈을 빌렸는데 갚지 못하고 있었어. 상철 씨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영희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결혼 전에 왜 이런 중요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지 원망스러웠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빌린 거예요? 영희 씨의 다그치는 질문에 상철 씨는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어. 여러 곳에서 빌렸거든. 이 말에 영희 씨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빚을 졌는지도 모른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화를 냈습니다. 상철 씨는 울상을 지으며 미안해. 정말 미안해. 당신한테 피해주려고 한 게 아니야. 혼자 해결하려고 했는데. 라며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영희 씨의 이름으로도 전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박상철 씨의 부인이시죠? 남편분과 연락이 안 되네요라는 전화들이었습니다. 영희 씨는 뒤늦게 결혼 전에 상대방의 재정 상황을 확인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랑에 눈이 멀어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놓쳤던 것입니다. 상철 씨의 다정한 말과 따뜻한 미소 뒤에 이런 커다란 짐이 숨어 있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밤잠을 설치며 영희 씨는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온했던 노후가 순식간에 불안과 걱정으로 뒤바뀌었습니다. 상철 씨를 사랑하는 마음은 여전했지만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진실이 조금씩 드러나면서 상황의 심각성이 명확해졌습니다. 상철 씨와 함께 각 금융기관을 돌아다니며 정확한 빚의 규모를 파악하기 시작했는데 그 결과는 영희 씨의 예상을 훨씬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은행 대출, 저축은행 대출, 캐피털 대출, 심지어 개인 사채까지 합치면 무려 5천만 원이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영희 씨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상철 씨를 바라봤습니다. 상철 씨는 고개를 떨구고 사업이 잘 될 줄 알았어. 조금씩 빌려서 투자하다 보니 이렇게 됐어라며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묻어나고 있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이자율이었습니다. 은행권은 그나마 나았지만 저축은행과 캐피털의 이자는 월 2-3%에 달했고 사채의 경우 월 5%를 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매달 이자만으로도 수백만 원이 나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상철 씨의 연금만으로는 이자도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동안 이자는 어떻게 냈어요? 영희 씨가 물으니 상철 씨는 더욱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다른 곳에서 또 빌려서. 이 말을 듣는 순간 영희 씨는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빚을 갚기 위해 또 다른 빚을 만드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채권자들은 더욱 강경하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원금을 당장 갚든지 아니면 법적 절차를 밟겠다는 최후 통첩이 잇따랐습니다. 특히 사채업자들은 부인명의 재산도 알아봤다며 은근히 위협하는 말까지 했습니다. 영희 씨는 공포에 떨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자신이 갑자기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하며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결국 영희 씨는 자신의 적금을 해지하기 시작했습니다. 노후를 위해 10년 넘게 차곡차곡 모은 3천만 원의 적금이었습니다. 이 돈으로 가장 이자가 높은 사채부터 갚아나가기 시작했지만 전체 빚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이어서 영희 씨는 자녀들을 위해 마련해둔 비상금도 손을 댔습니다. 아이들 결혼할 때나 손자들 교육비로 쓰려고 모아둔 돈이라며 자녀들에게 미안해했지만 당장 급한 불을 끄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2천만 원의 비상금도 빚 상환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5천만 원의 빚 앞에서 영희 씨의 모든 저축은 한순간에 바닥났습니다. 평생 아껴가며 모은 돈이 몇 달 만에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2천만 원 이상의 빚이 남아 있었습니다. 상철 씨는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내가 당신을 이런 꼴로 만들었구나라며 자책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연금만으로는 생활비도 부족한 상황에서 남은 빚을 어떻게 갚아야 할지 방법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영희 씨는 집을 팔아야 하는 것은 아닌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집은 단순히 거주지가 아니라 평생의 추억이 담긴 공간이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살았던 곳이고 자녀들이 자란 곳이었습니다. 이 집마저 잃는다면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빚의 무게는 단순히 금전적인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울리는 독촉 전화, 찾아오는 채권자들, 그리고 무엇보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영희 씨의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행복한 재혼 생활을 꿈꿨던 것이 불과 몇 달 전인데 지금은 매일이 악몽 같았습니다. 영희 씨의 재정 상황이 심각해지자 자녀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장 먼저 큰아들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좀 어려운 상황에 처했어.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 평소보다 무거운 어머니의 목소리에 민수는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가족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큰아들 민수, 둘째 딸 영미, 막내 아들 준호까지 심각한 표정으로 어머니 앞에 앉았습니다. 영희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지금까지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상철 씨의 빚, 사라진 저축, 그리고 아직 남은 채무에 대해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소리예요? 큰아들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에는 분노와 실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재혼하시기 전에 왜 그 사람 재정 상황을 확인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그런 중요한 것을 빼먹으실 수 있어요? 둘째 딸 영미는 더욱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엄마, 우리가 처음부터 반대한 거 아니에요? 그냥 혼자 사시라고 했잖아요. 왜 굳이 재혼을 하셨어요? 이제 와서 우리한테 도움을 달라고 하시면 어떡해요? 딸의 날선 말에 영희 씨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막내 아들 준호는 차분하지만 단호했습니다. 엄마, 저희도 각자 가정이 있어요. 아이들 교육비, 집 대출금 등으로 여유가 없다는 거 아시잖아요. 갑자기 수천만 원의 도움을 달라고 하시면 어떻게 해드릴 수 있겠어요? 자녀들의 반응을 예상했지만 막상 듣고 나니 영희 씨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얘들아, 엄마도 이런 상황이 될 줄 몰랐어. 정말 미안해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평생 모신 돈을 왜 남한테 갖다 바쳤어요? 영미는 계속해서 어머니를 질책했습니다. 그 돈은 엄마 혼자 쓰라고 모신 게 아니잖아요. 저희 결혼할 때도 손자들 교육비로도 쓰려고 했던 건데. 민수도 덧붙였습니다. 박상철 씨는 어디 갔어요? 자기 빚인데 왜 우리 엄마만 고생하고 계세요? 그 사람이 책임져야 할 일 아닌가요? 분노에 찬 아들의 목소리에 영희 씨는 대답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상철 씨 역시 이런 상황이 괴로웠습니다. 자녀들과의 만남에서 따가운 시선을 받으며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모든 걸 해결하겠습니다라고 약속했지만 현실적으로 그럴 능력이 없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가족 모임은 결국 감정 다툼으로 번졌습니다.
우리가 반대했을 때 들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났겠어요? 어머니가 너무 성급하셨어요. 이제 와서 가족이라고 책임지라고 하시는 건 말이 안 돼요. 같은 말들이 오갔습니다. 영희 씨는 자녀들의 원망 섞인 시선을 받으며 깊은 후회에 빠졌습니다. 재혼으로 인해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가족 간의 믿음과 사랑에 금이 가고 말았습니다. 자녀들과의 관계가 이렇게 틀어질 줄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자녀들은 도울 수 있는 범위에서만 도와드리겠다며 각자 100만 원씩만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총 300만 원이었지만 남은 빚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액수였습니다. 그마저도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가족 모임이 끝난 후 영희 씨는 혼자 남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생을 자녀들을 위해 헌신해 왔는데 정작 자신이 어려울 때는 이런 차가운 반응을 받게 될 줄 몰랐습니다. 물론 자녀들의 입장도 이해할 수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아팠습니다. 상철 씨 역시 자책감에 시달렸습니다. 내 때문에 당신이 자식들한테까지 미움받게 됐구나라며 괴로워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재혼이 가져온 행복보다 고통이 더 크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사랑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현실의 벽을 절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빚의 압박은 일상생활의 모든 부분을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타격을 받은 것은 식비였습니다. 예전에는 좋은 식재료로 다양한 요리를 해먹었지만 이제는 할인마트의 특가 상품만 골라 사게 되었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걱정을 해야 하다니라며 영희 씨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외식은 이미 오래전에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가끔 상철 씨가 근처 식당에서 식사라도 하자고 제안하면 영희 씨는 집에서 먹어도 맛있어라며 웃으며 거절했지만 속마음은 씁쓸했습니다. 예전에는 부담 없이 즐겼던 소소한 외식조차 사치가 되어버린 현실이 서글펐습니다. 의료비 문제는 더욱 심각했습니다. 영희 씨는 오래전부터 고혈압과 당뇨를 앓고 있어 정기적인 병원 방문과 약 복용이 필수였습니다. 하지만 빚을 갚느라 병원비조차 부담스러워졌습니다. 약값이 이렇게 비쌌나? 라며 처방전을 보고 망설이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상철 씨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무릎 관절염 때문에 정기적으로 물리치료를 받아야 했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부분은 치료를 미루기 시작했습니다. 좀 참으면 괜찮아질 거야 라며 자신을 위로했지만 통증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생활의 질이 떨어지면서 두 사람의 관계에도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경제적 스트레스로 인해 사소한 일에도 예민해졌습니다. 왜 전기를 이렇게 써? 라며 서로를 탓하거나 이 돈으로 뭘 샀어? 라며 지출을 감시하게 되었습니다. 영희 씨는 평생 즐겨했던 취미 활동들도 하나씩 포기해야 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가던 미용실도 이제는 두 달에 한 번으로 줄였고 그마저도 가장 저렴한 코스만 선택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다니던 문화센터 수업도 수강료가 부담되어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겨울이 다가오자 난방비 걱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집안을 따뜻하게 유지했지만 이제는 전기장판 하나로 버텨야 했습니다. 감기라도 걸리면 병원비가 더 들어라며 두꺼운 옷을 껴입고 지내는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가장 힘든 것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생활을 해야 하는지, 혹시 더 큰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걱정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보며 이 나이에 이런 고생을 해야 하나라는 생각에 눈물을 흘리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교통비도 아껴야 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던 곳들을 걸어서 다니기 시작했고 지하철 요금조차 아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리 나이에 이렇게 걸어 다녀도 되나? 라며 상철 씨가 걱정하면 영희 씨는 운동이라고 생각하자며 억지로 웃었습니다. 옷이나 생활용품을 사는 것도 신중에 신중을 기했습니다. 꼭 필요한 것이 아니면 사지 않았고 사더라도 가장 저렴한 것만 골랐습니다. 예전에는 품질을 따져가며 구매했지만 이제는 가격이 최우선 고려사항이 되었습니다.
상철 씨는 자신 때문에 영애 씨가 이런 고생을 한다는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내가 당신 인생을 망쳤다며 자책하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영애 씨는 우리 함께 이겨내자고 위로했지만 속으로는 재혼을 후회하는 마음이 커져갔습니다. 집 안 분위기도 무거워졌습니다. 예전에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는데 이제는 말수가 줄어들고 서로 눈치를 보게 되었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면서도 전기료가 걱정되고 물을 쓸 때도 수도요금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자 영희 씨의 건강에도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스트레스로 인해 혈압이 올라갔고 식욕도 떨어져 체중이 줄어들었습니다. 잠도 제대로 못 자서 늘 피곤한 상태였습니다. 상철 씨 역시 마찬가지로 건강이 악화되어 갔습니다. 무엇보다 힘든 것은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연금만으로는 생활비도 빠듯한데 빚까지 갚아야 하니 언제 이 고통이 끝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정말 이대로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라는 절망감이 두 사람을 짓눌렀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계속되자 영애 씨는 점차 사람들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단절된 것은 친구들과의 만남이었습니다. 매주 만나던 경로당 모임에서도 발걸음이 멀어졌습니다. 요즘 몸이 좀 안 좋아서라는 핑계로 참석을 피했지만 실제로는 다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친구들과 만나면 자연스럽게 근황을 묻게 되고 재혼 생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재혼하고 어때? 좋지? 라는 질문에 어떻게 답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솔직하게 말하자니 창피하고 거짓말을 하자니 양심이 찔렸습니다. 더욱 힘든 것은 친구들이 커피를 마시자거나 식사를 하자고 제안할 때였습니다. 예전에는 당연히 받아들였던 제안들을 이제는 다음에라며 미루기 일쑤였습니다. 몇 번 이런 일이 반복되자 친구들도 영희 씨를 찾지 않게 되었습니다. 경로당에서 만난 사람들 사이에서도 영희 씨에 대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영애 씨 남편이 빚이 많다더라, 재혼했다가 고생한다더라는 식의 뒷말들이었습니다. 직접 듣지는 않았지만 분위기로 느낄 수 있었고 그것이 더욱 부끄러웠습니다. 동네 주민들과의 관계도 어색해졌습니다. 마트에서 마주치거나 길에서 만나도 예전처럼 자연스럽게 인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혹시 자신의 상황을 알고 있는 것은 아닌지, 뒤에서 무슨 말을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상철 씨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전에 다니던 바둑클럽에도 나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요즘 바쁘다는 핑계로 참석을 피했지만 실제로는 사람들과 마주보기가 민망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빚 때문에 아내까지 고생시킨다는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두 사람은 점차 집에만 머물게 되었습니다. 외출을 하더라도 사람들을 마주칠 확률이 적은 시간대를 택하거나 멀리 돌아가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평생을 활발하게 사교 활동을 해왔던 영희 씨에게는 이런 고립된 생활이 더욱 힘들었습니다. 자녀들과의 관계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정기적으로 찾아오던 자녀들의 방문 횟수가 줄어들었고 전화 통화도 어색해졌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라는 안부 인사에도 응, 괜찮다고 대답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명절이나 가족 모임에서도 분위기가 무겁기만 했습니다. 예전에는 화기애애했던 자리가 이제는 서로 눈치를 보는 어색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녀들은 어머니의 상황을 걱정하면서도 더 이상의 도움은 어렵다는 입장이었고 영애 씨는 그런 자녀들에게 미안함과 서운함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사회활동도 모두 중단했습니다. 봉사활동, 종교활동, 취미 모임 등 평생을 통해 즐겨 했던 모든 활동에서 손을 뗐습니다. 시간이 없다는 핑계를 댔지만 실제로는 마음의 여유가 없었고 다른 사람들과 어울릴 기분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고립된 생활이 계속되자 영희 씨는 점점 우울해졌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면서 부정적인 생각들만 반복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라는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상철 씨와의 대화도 줄어들었습니다. 서로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말을 하면 결국 빈이야기나 힘든 현실 이야기로 귀결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반복하는 것도 지쳤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것 같아서 침묵하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빚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관계를 파괴하고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사회적 고립을 가져오는 복합적인 문제였습니다. 영희 씨는 이제야 빚의 진짜 무서움을 깨달았습니다. 돈을 잃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사람과의 관계를 잃고 세상에서 혼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이 계속되자 영희 씨는 더 이상 혼자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인터넷으로 찾아본 끝에 지역 법률구조공단에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변호사 앞에 앉아 지금까지의 상황을 설명하는 것은 부끄럽고 힘든 일이었지만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했습니다. 이렇게 된 이상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고려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라는 변호사의 말에 영희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자신이 파산이라는 단어와 연결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변호사는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를 밟으면 채무를 일정 부분 탕감받을 수 있고 3-5년간 분할 상환할 수 있습니다. 나이를 고려하면 파산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재산 처분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상철 씨와 함께 재정정리 상담도 받았습니다. 재무 상담사는 현재 수입으로는 빚을 갚기가 불가능합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해요라고 진단했습니다. 두 사람의 연금을 합쳐도 생활비에도 모자란 상황에서 매달 수백만 원의 이자를 감당할 수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집을 팔아야 할 수도 있다는 현실이었습니다. 주택은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지 않는 이상 보호받기 어려운 재산입니다라는 상담사의 말에 영희 씨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집은 단순한 부동산이 아니라 평생의 추억이 담긴 공간이었습니다. 밤에 상철 씨와 마주 앉아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보, 우리 이혼하는 게 어떨까요? 영희 씨의 조심스러운 제안에 상철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당신을 이런 꼴로 만들어 놓고 도망갈 수는 없어라며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영희 씨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법적으로 이혼하면 제 재산은 보호받을 수 있을 거예요. 사실혼 관계로 지내면서 당신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거죠. 현실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었지만 두 사람 모두 마음이 아팠습니다. 영희 씨는 이제야 재혼 전에 확인했어야 할 것들을 깨달았습니다. 신용정보 확인은 기본이었어야 했어요. 채무 상황, 수입과 지출 내역, 재산 상태까지 모든 걸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작했어야 했어요라며 후회했습니다. 재무 상담사는 재혼을 고려하는 중장년층에게는 혼전 재정 합의서 작성을 권합니다라고 조언했습니다. 서로의 재산과 채무를 명확히 하고 결혼 후 재정 관리 방법에 대해서도 미리 합의해두는 것이 중요해요라는 설명이었습니다. 변호사와의 추가 상담에서 영희 씨는 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배우자의 빚은 기본적으로 연대 책임이 없지만 생활비나 공동명의 재산이 있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어요. 특히 보증을 섰다면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라는 설명이었습니다. 다행히 영희 씨는 상철 씨의 빚에 대해 보증을 선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생활비로 자신의 돈을 사용한 부분들이 있어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재정을 완전히 분리해서 관리하셔야 합니다라는 조언을 받았습니다. 영희 씨는 자신과 같은 상황을 겪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중장년층 재혼 후 경제적 문제로 고생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요. 사랑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거든요라는 상담사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전문가들의 조언을 종합하면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노후의 안전망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자신의 노후 생활을 담보로 위험을 감수해서는 안 돼요. 뼈아픈 교훈이었지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희 씨는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사랑도 중요하지만 경제적 안정 없는 사랑은 결국 모두를 불행하게 만든다는 것을.
재혼을 고려할 때는 감정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부분도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는 것을. 이미 늦었지만 이 교훈만큼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었습니다. 영희 씨의 이야기는 특별한 사람의 특별한 경험이 아닙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60세 이상 재혼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 중 상당수가 경제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영희 씨와 같은 상황은 언제든 우리 주변에서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현실입니다.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고 합니다. 실제로 노년기의 재혼은 외로움을 달래주고 서로 의지할 수 있는 동반자를 얻는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감정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다는 것을 영희 씨의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장년층 재혼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들을 제시합니다. 첫째, 상대방의 신용정보와 채무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받아야 합니다. 둘째, 각자의 재산 현황과 수입 상황을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셋째, 결혼 후 재정 관리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합의해야 합니다. 혼전 재정 합의서 작성도 중요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 합의서에는 각자의 재산과 채무, 생활비 분담 방법, 의료비나 간병비 처리 방안, 상속 관련 사항 등을 명시합니다. 낭만적이지는 않지만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예방하는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특히 노후 자산 보호는 중장년층에게 생존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젊은 세대와 달리 새로운 수입을 창출할 기회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기존에 모아둔 자산을 잃으면 회복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재혼 상대방의 경제적 상황이 불안정하다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영희 씨의 경우처럼 이미 문제가 발생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구조공단, 금융감독원, 신용회복위원회 등에서 무료 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며 개인회생이나 파산 등의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가족과의 관계 회복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자녀들의 반대나 원망을 받더라도 솔직하게 소통하고 도움을 요청할 때는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족은 결국 서로를 지지해주는 마지막 보루이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고립을 피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사람들을 피하게 되면 더욱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의 복지 서비스나 상담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고 비슷한 상황의 사람들과 정보를 공유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방입니다. 재혼을 고려하고 있다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상대방을 알아가야 합니다. 경제적 상황뿐만 아니라 가치관, 생활 습관, 건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한 후 결정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또한 재혼 후에도 각자의 재정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동 계좌를 만들더라도 개인 계좌는 따로 유지하고 큰 지출에 대해서는 사전에 상의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좋습니다. 영희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사랑은 아름답고 소중한 감정이지만 현실적인 기반 없는 사랑은 오히려 고통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인생의 황혼기에 선택하는 재혼은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노후는 인생에서 가장 안정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건강도 예전 같지 않고 수입도 제한적이며 새로운 시작을 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이 시기의 선택들은 더욱 조심스럽고 현실적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노년기의 사랑이나 재혼을 포기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감정과 현실, 사랑과 안정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철저한 준비와 신중한 접근을 통해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희 씨는 지금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값진 교훈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제 실수를 보고 다른 분들은 더 현명한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라는 그녀의 말이 우리 모두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결국 진정한 사랑은 서로를 보호하고 지켜주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경제적 위험에 빠뜨리거나 가족과의 관계를 해치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라 할 수 없습니다. 현명하고 신중한 선택을 통해 모두가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기를 바라며 영희 씨의 이야기를 마칩니다.